네, 마스터님 시황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신용카드를 시원하게 긁었다. 네. 저도 긁고 싶은데요. 네. 마스터님은 어떠신가요? 좀 보복 소비 나서고 계신가요? 보복 소비를 하고 싶은데 네. 그만한 돈이 없어서 보복만 하고 있습니다. 보복만 어,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또 네. 소비가 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사실 여행도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네네. 명품 소비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22년 시장 키워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같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1년 복귀는 어저께로 전부 끝났고 이제 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새로운 22년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장 키워드 잠깐 보면 제가 한 10개 정도 뽑아왔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비롯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면 독감화, 감기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이 있어요. 그렇게 좀 22년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발견이 되면 될수록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시장이 완화될 것이고 이런 뉴스들이 항상 나올 겁니다. 단기적인 뉴스들이니까 여러분들 항상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사실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시장도 우리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임팩트가 없었죠, 사실은.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이런 불꽃쇼가 좀 펼쳐졌었고 큰 임팩트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방주사를 우리가 많이 맞았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게 설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빠질 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비 인플레이션 제가 2021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의 폭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떤 분석에서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가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 오전 브리핑,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항상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들도 거시경제에 대한 눈이 굉장히 많이 트이실 거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번 공부했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범위이고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지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원유값 상승이라든가 원자재값 상승 이 밑에 제가 해놨는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시장과 임금시장에 대한 그런 임금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 보복 심리 같은 경우, 보복 소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복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 범주 안에 있지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022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키워드는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이거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꼭 몇 점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중간선거가 2022년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2021년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복지 정책에 대한
뭐 1.7조 달러냐, 2조 달러냐, 2조 달러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이제 말이 많죠. 1월 달에 이게 협의가 될 텐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대 5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 표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이 정책들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슈들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마 노란톡 통해서 아마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복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시에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어차피 이 복지 정책 통과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건 있지만 디테일한 건 다른 것들이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경제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있을지언정 긍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과가 안 된다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비춰져서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임금시장 2022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별표를 치고 싶은데요.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새벽 뉴스 제가 가장 발빠르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명목 임금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질 임금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안 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시험 성적이 안 오르고 우리 그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은 월급 빼고 다 오르죠. 자, 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내 월급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가치가 낮아지게 되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 자, 미국 상황을 제가 좀 들어볼게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임금은 똑같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실질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목 임금을 더 올려야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6%다 하면 300만 원의 6%인 6, 38, 18만 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임금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한 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동시장과 임금시장 특히나 임금에 대한 비용이 2022년에 아마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21년 말의 키워드 제가 수개월 전부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시장의 키워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임금 비용에 대한 키워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000포인트를 일단은 적어놨는데 저번 주, 이번 주 해서 굉장히 힘이 좋죠. 예, 산타랠리 타고 지금 굉장히 힘이 좋아서 17,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힘을 받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칠 수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따 이제 차트를 다 같이 볼 건데요. 17,000포인트 그리고 꿈의 20,000포인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과연 10,000포인트를 뚫을 것인지 안 뚫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토론들이 많았죠. 근데 10,000포인트는 쉽게 뚫었고, 자, 지금 20,000포인트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20,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일단 왔습니다. 이거는 힘 한번 받으면 그냥 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20,000포인트를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한 19,000에서 19,000포인트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19,000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도 10,000포인트 갈 때 9,000포인트에서 눌림을 굉장히 심하게 주고 10,000포인트를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자, 20,000포인트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간다라고 하면 19,000포인트가 일단은 저항 라인이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000포인트까지 가려면 19,000에서 일단 저항받고 거기에서 횡보 박스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20,000포인트를 일단은 찍고 나서 금리 인상 때 쭉 빠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한번 내년 상반기 3, 4월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의 규제 완화 등입니다. 지금 이 밑에 것도 같이 할게요. 밑에는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일단은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사실은 나스닥과 굉장히 큰 갭 차이를 보이면서 디커플링을 가져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된다라는 뜻이죠.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미국은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신고점을 69번이나 쳤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저가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 지금 뭐 3,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가까스로 방어를 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상방으로 치고 있죠. 상방으로 9월 달부터 계속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기운을 받지 못하고 박스권에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의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교역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현상, 9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달부터 중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그리고 대출금리 인하 어저께 또 뉴스가 하나 났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외인 지분을 절대적으로 허용하는 뭐 이런 조금씩의 확장 정책들을 일단 좀 쓰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는 조금 횡보를 타는 이런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경제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확장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때 대외 시각에서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몇 가지, 지금 한 3가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지준율 인하와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어저께 나온 그 외인 지분에 대한 이런 확장 정책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중국 기업이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때 사실은 미국에서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면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탈락을 하는 상장 폐지가 되는 그리고 자진 상폐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심도 높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이제 계속 주어질 겁니다. 이럴 때 대외 신인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창 경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풀어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들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잠깐 볼게요. 한국 시장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자,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10월달, 11월달 특별 스페셜로 5주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부채와 버블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제가 특강에서는 말씀드렸죠. 국가 부채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참여를 하시고 그 후대까지는 여러분들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를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국가는 기업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항상 부채를 지는 그리고 그 통화량을 늘려서 가계, 기업, 정부로 돈이 돌게 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는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폐 가치의 논리로 따져보면 화폐론으로 따져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잖아요. 예. 어떤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함은 부채가 예를 들어서 한 뭐 70년대 부채 1억과 지금 한 40년, 50년 지나서의 부채 1억은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부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절대로 높지 않다. 물론 이제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는 압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국가 부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단 여러분들이 2022년부터 이건 조금 긴 얘기인데요. 2025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버블이 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화가 돌면 돌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마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상투 잡으신 분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대신 금융시장, 주식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금융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점에서 뭔가가 터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뭐 경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걸리는데 여러분들 뭐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2, 3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1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 2, 3금융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된다는 것 플러스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고 한국 시장 관련된 부채와 버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22년 상반기에 노란톡 그리고 제 주말 특강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 일단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우리나 한국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를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우리나라가 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금리 인상은 무조건 충격 받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충격을 받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저는 버블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것도 우리 금융시장, 선물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 모두가 연결이 돼 있지만 부동산에서 충격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 주식, 선물시장, 금융시장에
전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금리 인상 이것도 22년 시장의 키워드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시장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